안녕하세요. 또 아주 오랜만에 Q&A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이런 제가 요즘에 꽂힌 녹차 라떼를 만들어서 이거를 마시면서 그냥 최대한 그냥 친구랑 카페에 와서 약간 내 근황 토크를 한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하게 해보려고 해요. 해외 생활 적응,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국제 커플과 연애, 삶의 방향, 계획, 그 다음으로 취향과 일상.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나요? 이 소매치기라는 게 정말 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럽에 살 때는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이런 걸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폰도 한 번 잃어버리고 아이폰을 누가 가져갔고 제 가방에 있던 걸, 그리고 스카프도 가져갔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도 내가 폰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 와서는 제가 조금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다니고 어디 사람 많은 곳 가면은 항상 가방 체크하고 이렇게 앞으로 메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파리를 가거나 로마, 뭐 스페인 여행을 다닐 때도 한 번도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만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제가 안 당했다고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막 건너 그런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말이 들려올 때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방심하지 말자. 방심이 금물이다. 유럽에도 정말 착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 운동 가서 운동하고 그 세면대에 폰을 잠깐 놓고 앞에 있는 그 수건을 가지러 가는 그 몇 초 사이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바로 너 핸드폰 놓고 갔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잠깐 한 행동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남의 소지품을 지켜주고 이렇게 주의를 시켜주는 현지인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나도 방심하지 않고 내가 또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 나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님 프랑스로 처음 떠나셨을 때 미국으로 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끔 인종차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당황스럽고요. 유럽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셨나요? 댓글을 밤에 읽고서는 갑자기 너무 속상해가지고 답변을 막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막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인종차별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소매치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다녀도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잔뜩 긴장을 하고 막 사람들을 다 째려보고 이렇게 쌈딱처럼 다녀도 너무나 운이 좋게 착한 사람들만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유럽, 특히 막 프랑스, 벨기에 하면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험에 따르면은 저는 어떤 나라와 지역이 더 심하다 이것보다는 되게 저 혼자 다니거나 치안이 좋지 않은 구역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냥 길 가는 어떤 놈이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냥 그럴 때 제가 무례한 인종차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럽에 와서 제가 되게 긴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항상 어딜 갈 때. 특히나 혼자 다닐 때 아니면은 제가 초파를 산책시키니까 누가 이렇게 걸어오든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수상한 사람인가? 라고 스캔을 하는 게 이게 버릇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다니거나 보통 여자인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다니면은 캣콜링도 정말 많이 당해보고, 나름 유학생들이 많고 치안이 안전하다는 곳에 살았는데도 그냥 뭐 백화점 몰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길을 가다가도 뭐 휘파람 불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막 나 아시안 여자 좋아하는데 이러는 미친 놈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그냥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령이 나한테 시비를 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쳤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장바구니 같은 걸 들고서는 집에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혹시 뭐 어디서 왔어? 너 한국인이야? 뭐 막 일본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무시를 하고 가는데 나 뭐 한국인 여자친구 사귀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It's not my business 이러고 그냥 지나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를 겪으면은 진짜 뭐야? 왜 나한테 난리야? 약간 이런 짜증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사실 어떤 사회를 가든 그런 부류가 있어요. 한국에 살아도 되게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길거리든 아니면 어디 뭐 음식점이든 어디 갔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그 나쁜 기분을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그 좋은 기분을 회복할 수 있는가, 좀 그것에 집중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나한테서 이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시안이라서 그런가?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내가 뭐 무시당하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나한테서 이유를 찾을수록 내가 사실 2번 상처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경우를 겪은 거는 나한테 이유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무례해서 뭐 또라이라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괜히 내 탓을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막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을 버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길을 가다가 누가 만약에 니하오 이러면은 좀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빨리 스캔을 한 다음에 약에 쩔었거나 막 술에 쩔었거나 누가 봐도 쟤는 정상이 아니야 하면은 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 지가 잘못한 걸 알아. 근데 나를 괜히 약간 떠보는 식으로 니하오 막 이러면 쉬누아 막 이래. 그러면은 뭐라고? 에? 이러면은 그러면 또 금방 도망가요. 그런 애들은.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소심한 반격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내가 정말 정식적으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메일을 보내거나 대응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도 느끼는 거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뀐 게 맞아요.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뭐 제가 굳이 아시안 마트나 뭐 한국과 관련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유럽 여행을 다녀도 한국을 알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런 관광지에 보면은 한국 음식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또 인기가 엄청 좋은 거죠. 손님들을 보면 다 현지인들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가게 주인은 아니지만 그냥 괜히 뿌듯한 거 있잖아요. 2017년, 18년 그때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한 10명 중에 한 2명은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K-pop, 그 나라라는 걸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한국어 자체를 배우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걸 제가 일상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례한 부류도 있지만 또 한국을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류보다는 이쪽을 더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유럽에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외국 생활 중 한국과 달라서 아직도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유럽의 석회수랑 정말 안 맞아요. 저는 프랑스 산지 3개월 만에 피부가 이제 슬슬 뒤집어지면서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예민하게 빨갛게 올라왔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를 오니까 벨기에가 오히려 프랑스보다 좀 더 석회수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두피도 막 가려울 때가 있고 막 갈라지고, 그래서 저는 두피 세럼을 이제는 꼭 발라요. 두피 세럼을 안 바르면은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그냥 막 피부가 갈라지는 것처럼 두피가 갈라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프랑스에 갔을 때 그 비주를 하는 문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원래도 한국에서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랑 스킨십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짱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친한 친구가 나한테 뽀뽀를 한다?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싹 이렇게 디펜스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너무나 그 사람들의 문화이고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스당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주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이 굳어버려가지고 볼을 맞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 역광대로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습관이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다 보면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그럴 때는 진짜 입술로 여기에 쭉 이렇게 볼 뽀뽀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머나, 이렇게 좀 놀라긴 하지만 그냥 좋은 의도가 담긴 행동이니까 그냥 내가 이런 부분은 적응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눈썹이 너무 송충이같이 나와서 이게 좀 색감이 오늘따라 좀 진하게 잡히는 듯? 저도 해외살이 중인데 혹시 한국이나 가족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가끔씩 주스당이랑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그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나올 때 진짜 다음에 가면 진짜 100% 저거 먹어야지? 메모장 바로 켜가지고 한국 가면 먹을 거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는 뭐 카톡이나 요즘 영상통화 워낙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엄청나게 감정이 절절하게 나 보고 싶어 너무 미치겠어요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롱디도 오래 할 수 있었고 저는 지금 가족, 친구들 뭐 한국이랑도 그냥 롱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가서 그 롱디 기간 동안 못했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싹 즐기면은 제가 그냥 한국에 살면서 즐겼을 때보다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커요. 제가 아무래도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한국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친 친구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저를 방문하러 이렇게 놀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제가 현지인처럼 막 이것저것 또 보여주고 챙겨주고 이러면은 진짜 다들 내가 진짜 친구 혹은 가족이 여기 살고 있어서 좋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올해 5월에 저희 엄마가 벨기에로 놀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를 지내고 갔는데 엄마가 사실 퇴직하고 그렇게 오래 외국에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게 진짜 인생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진짜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딸 덕분에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그래, 내가 외국에 있으면서 물론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덜 걱정하고 그냥 막연히 걔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유튜브는 엄마 아빠도 보고 또 저희 집 조카까지 제 유튜브를 켜두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생활하는 분들이 뭔가 하다못해 블로그나 그런 유튜브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릴에 살고 있는데 아시안 음식을 찾기가 힘들고 매번 만들어 먹기가 어렵네요. 제가 릴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되게 맛있는 한국 그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오모오모라고? 그래서 그때 바로 먹자마자 구글 맵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리뷰를 작성할 정도로 되게 맛있었는데 떡볶이도 정말 그 한국인 기준에서 매콤한 정도로 팔거든요. 그게 되게 맛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유럽에 와서 대부분 다 해먹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은 유튜브 쇼츠를 보고 해먹고 뭐 보쌈, 뭐 지코바 치킨, 엽떡, 신전 이런 거 그냥 다 해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먹는 부분에서는 사실 뭐 귀찮다 이런 거 없고 뒷정리는 어차피 주스당이 하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편하게 이것저것 만들어서 같이 해먹는 편이고 근데도 여기서 먹기 힘든 게 딱 그런 거예요. 뭐 순대, 곱창, 그런 막 뼈를 이용한 뭐 사골 국물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추천 채널 3개를 여기 이렇게 올릴게요. 프랑스 살면은 내가 그전에 요리를 거의 안 했던 사람들도 다 베이킹 해보고 요리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재료들이 좋은 게 너무 많고 심지어 싸. 그리고 내가 해먹는 게 사 먹는 것보다도 맛있다. 여기 와서 이제 한국 그런 식품 같은 거 웬만한 거는 배달을 시켜서 먹거든요. 오차마라고 여기가 되게 라면 종류나 신선식품들이 아시안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사이트를 한번 이용을 안 해보셨으면 여기를 한번 구경하는 거 추천. 외국 살면서 억울했던 썰 풀어주세요. 프랑스에서 어학원을 다닐 때 가장 당황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 왔을 때 프랑스어를 정말 왕초보에서 초보 단계만 떼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은 거기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그 대학 부설 어학원이 조금 더 커리큘럼이 있고 빡세요. 그래서 숙제도 항상 해가야 됐고 주기적으로 뭐 PPT나 발표 이런 수업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내향인이고 안 그래도 발표를 싫어하는데 내가 못하는 프랑스어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인원도 한 20명에서 30명? 그 정도이니까 현타도 오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좋게 말하면은 되게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고 되게 친구처럼 지내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많이 무례했어요.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수업 방식 그리고 선생님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업 시간이 되면은 좀 긴장을 하고 살짝 무서웠어요. 그 화살이 혹시 나한테 올까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롤플레이 같은 거를 하라고 이렇게 짝을 정해주셨어요. 국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 쪽에서 온 친구랑 그 롤플레이를 준비를 해서 그 교실 한가운데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앞에서 그거를 하는 거였는데 보통 학생들의 스타일이 한국이나 뭐 베트남, 일본 그쪽에서 온 친구들은 이런 롤플레이 숙제를 내주면은 약간 대사를 먼저 만들어요. 야, 내가 이거 역할 할게. 너가 이걸 역할해. 우리 그럼 이런 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근데 이 남미 쪽 친구들은 진짜 성향이 정말 자유롭고 또 말하기에 되게 능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음에도 그 친구들은 뭐 쓰기, 읽기 이런 것보다 프랑스어 말하기를 정말 월등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짝이 돼서 아, 우리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뭐 이거를 맡을게. 너가 이걸 맡아 하고 저는 아, 그럼 내가 하는 대사를 좀 미리 적어서 이걸 외워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왜 굳이 적어서 외워? 그냥 우리 분위기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레벨이 아두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냥 분위기대로 내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됐고 저는 그 적혀진 그런 대사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롤플레이를 할 때 읽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건 아는데, 그건 머릿속으로 아는데 그 친구랑 롤플레이를 하는데 분명히 그 친구는 그 역할에 맞춰진 대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준비했던 그 단어와 대사를 자기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친구가 너는 요즘에 뭐해? 그럼 제가 나는 요즘에 일자리 찾아보고 있어. 뭐 이러면 그 친구가 어떤 것에 관한 일자리야? 이런 거였는데 그 친구가 열의가 너무 넘쳐서 너 요즘에 뭐해? 너 일자리 찾아본다던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할 대사를 미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떡하지? 내 대사가 사라졌어. 이러면서 완전 당황을 해서 제가 그 적어둔 페이퍼에서 내가 또 말할 단어가 있나? 막 이러면서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읽지 말랬지! 이러면서 교실이 갑자기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저는 저 점수가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다 들리고 보이게 그런 빨간 펜 같은 걸로 저의 그 성적표에 XXX 막 이러면서 막 무섭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험악하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거를 못한 거죠. 제가 준비한 거를 못 보여드린 건 맞죠. 근데 그 수업을 다시는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그렇게 선생님한테 콕 집어서 약간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그분이 그냥 저한테만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그냥 조금 화나면 그거를 대폭 분노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좀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기억에 난 게 제가 프랑스에서 정말 큰 사고를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프랑스 온 지 3개월 만에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평소처럼 집에서 이렇게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되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열의가 가득하게 창문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청소기를 막 침대 아래까지 이렇게 돌리고 딱 일어서는 순간 그 프랑스 창문은 이렇게 드르륵 여는 창문식이 아니라 창문이 이렇게 방 안으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구조였는데 제가 침대 밑을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면서 일어나는 순간 그 모서리에 머리가 찍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큰 사고인지 모르고 머리 아파 이러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약간 뜨거워지면서
어머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머 나 어떡해? 이렇게 하고선 바닥을 보는데 내 피가 이렇게 주르르르 떨어져가지고 진짜 이게 큰 사고구나 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주스당이 샤워를 하고 있어서 그 앞에 그냥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야 베이브 빨리 나와봐 이랬더니 처음에는 왜? 이랬더니 베이브 나 지금 좀 큰일 난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갑자기 물을 딱 끊고 그냥 나체로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이제 피가 완전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닥에도 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순간 주스당은 정말 약간 강도가 들었나? 이 상상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큰 사고가 있고 나서 제가 그 사고에 대해서 학교에 설명을 해야 됐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서 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또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은 한국과 비슷하게 그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일단 정신도 없었고 그 진단서를 받아서 학교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병원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로는 그 진단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주스당이 아는 어떤 분이 조금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의사분이어서 그분한테 진단서를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진단서를.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간 병원은 이 병원인데 왜 너가 다른 사람한테 진단서를 받냐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내가 이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그 주치의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진단서를 받아서 그걸로 뭐 필요한 약을 사거나 이러기도 한대요.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나는 당장 학교를 잠시 며칠간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어요. 그때 소독받고 며칠 뒤에 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 학교를 못 나오던 그 동안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났고 나는 막 심각한 상황이니까 안 갔죠. 학교를 한 3일 정도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험을 뭐 일주일 뒤쯤 따로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너가 다쳤다고 들었다. 괜찮냐. 근데 너가 그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가자. 이렇게 갑자기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서는 그때 제가 교무실에 갔을 때 그 선생님들이 너가 진짜 응급실에 간 게 맞니? 이래서 제가 네 갔어요 이러더니 그 진단서에 나온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너의 이름으로 된 환자가 없었다고 한다. 너 혹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니?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해서 아니요 저는 진짜 응급실에 갔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간 병원은 그 병원이 아니다. 이게 혹시나 저는 진단서를 준 분이 주스당의 가족들이랑도 알고 되게 친한 그런 이웃분 중 하나거든요. 이분이 의사신데 저한테 준 이 진단서로 뭔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뭔가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별별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친 거는 사실인데 나는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완전 이렇게 입 꾹 닫 하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통화를 해봐도 되겠냐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바꿔주니까 저희가 갔던 병원은 그 리옹의 그 응급실 병원이었는데 진단서를 요청했지만 며칠째 답장도 안 오고 받지를 못해서 빠르게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다른 의사분한테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의사도 제가 진짜 아프고 제 상처가 이렇게 찢어진 것도 알거든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구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군요. 이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 뭔가 이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그 시험 기간 동안 시험을 보기가 싫어서 어디선가 뭐 문서를 구해서 제 이름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그러니까 위조를 한 줄 알았던 거죠. 저 혼자. 그때 머리가 다쳤을 때는 제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주스당한테 저 대신 메일을 보내달라고 그거를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 뭔가 그 작은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막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막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너무 약간 억울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의심병이 생겨서 준비를 할 때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맞아? 프랑스에서 이러는 거 맞아? 하고 제가 다 체크를 해요. 프랑스와 벨기에의 가장 큰 차이점과 각 나라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블로그에 일상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를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많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약간 그런 판무파탈. 되게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리고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런 거 있죠. 이런 사람을 뭔가 연인으로 만나면은 계속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 내일 뭐 어디 가자 했는데 갑자기 막 세계 일주를 떠나 있고, 그러면은 뭐야? 우리의 약속은 뭐야? 나 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거기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 너무 좋기도 하면서 되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살면 살수록 애증의 감정이 많이 생기고, 이게 행정적으로 너무 느리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신분으로서 생활을 하고 내가 적응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 프랑스는 사실 여행을 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거기서 예술이나 음악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편리함을 선호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불편한 환경에 적응하고 사는 것에 매우 익숙해요. 이 뭔가 불편한 점이 생겨도 그걸 되게 수용하고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때문에 장점으로 역사나 어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존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를 좀 고수한다? 그런 아날로그,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한다? 좀 이런 마인드셋이라면 벨기에는 솔직히 여행으로 왔을 때는 그냥 무난, 약간 노잼? 약간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살기에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행정 처리가 빠르고 예약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제가 은행이나 뭐 이런 행정 처리를 하려면은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을 잡아야 되고, 그 예약을 잡아서 또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방문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사는 브뤼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비자, 그리고 제가 뭐 그냥 다양한 뭐 학교나 어디 기관에 문의를 하면은 답장이 정말 빨라요. 하루? 정말 길어봤자 이틀 정도면은 바로 답장이 오고, 그리고 제가 그 물어본 것에 대해 똑바로 답변을 해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동응답 메일인지 뭔지, 나는 A를 물었는데 이 궁금한 그 A를 말을 안 해주고 생뚱맞게 다른 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벨기에는 좀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막 만났을 때 도파민이 돌고 막 이 사람이 막 썰을 엄청 재밌게 풀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잘 들어주고 센스 좋고, 내가 뭐 챙길 게 있는데 옆에서 너 그거 뭐 까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해주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단점이 물가가 높고 세금이 정말 비싸요. 그래서 또 막 살기에 마냥 편하다 싶지는 않은 게, 벨기에에 저희가 이제 현지 친구들도 만들고 좀 주스당도 회사 생활하는 거 보고 저도 또 프리랜서로 일을 조금 해본 결과 세금이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프랑스에서 냈던 세금보다는 일단 10% 정도가 비싸고, 제가 프랑스에서 본 사람들보다는 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업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벨기에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이 있거든요. 뭐 딜리버리나 우버이츠나 그걸로 부업을 버는 게 되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되게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런 부업도 열심히 하고 조금 그런 면이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벨기에는 프랑스와 다르게 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금이 정말 세요. 저희가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스당이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 속도가 30km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32km로 달렸기 때문에 50유로나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저희 집 앞쪽에 공원을 가면은 그 6시 이후로 강아지를 풀어두고 산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아지를 자기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이 강아지로 인해서 뭐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벌금이 최대 500유로다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똑같긴 하지만 두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마인드나 태도가 궁금해요. 저는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학교나 시내를 벗어나면은 대부분의 그냥 사람들이 프랑스인이고 또 프랑스어를 쓰는 게 당연하고 좀 이런 문화였다면 브뤼셀 인구의 50%가 외국인이에요. 그냥 외국인들의 나라에 저도 그냥 한 명이 추가된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외국인이라고 막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너 영어를 써? 막 이런 시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새로 다니는 그런 운동 시설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제가 필라테스나 요가 뭐 이런 수업을 들으러 가면은 아주 당연히 프랑스어로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아셔도 중간중간 영어로 조금 귀띔을 해주는 정도로 저를 도와주셨다면 여기는 제가 클래스를 들으러 가면 그게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면은 되게 신날 것 같아요. 벨기에라는 나라가 되게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예요. 더치를 쓰는 북부 쪽이랑 프랑스어를 쓰는 왈롱 지역 그리고 중간에 브뤼셀 수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북부와 남부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브뤼셀을 조금 벗어나도 여기는 네가 더치를 써야지 네가 프랑스어를 왜 써? 약간 이런 갈등이 있대요. 여기에 살면서 만난 프랑스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를 만나면은 너네 앤트워프나 북부 쪽 갔을 때 프랑스어 말고 차라리 영어를 써라. 왜냐면 그쪽 사람들은 프랑스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해. 그냥 외국인인 척을 티를 내라 이렇게. 근데 브뤼셀에 살 때는 사실 크게 그런 차별이나 견제는 아직까지는 못 느꼈어요. 이제는 둘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아웃 오브 관중 그런 상태? 한국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프랑스로 떠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원래 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너는 좀 너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외국이랑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런 거는 외국 가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외국 생활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외국살이를 해본 게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영어를 훨씬 더 못하고 막 더 내향적이고 이래서 처음에 갔을 때 진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시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좀 입이 트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더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제서야 영어가 늘려가는 것 같고 이제서야 적응이 됐는데 뭔가 한국으로 다시 소환당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를 쫄라서 어학연수를 한 4, 5개월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졸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해외 생활을 채우고 오지 못했다는 그런 갈증이 제 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는 저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언제든 약간 한국을 나가서 외국에 살고 싶은 애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졸업만 하면 바로 내가 뭐 워홀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취직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외 살이를 시작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중간에 주스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스땅도 사실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한국에 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다 라기보다는 얘도 되게 해외 생활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저희가 롱디를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떻게 보면 영어권 나라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어차피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에 뭘 하지 생각하다가 일단 그냥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최대한 내가 외국 생활을 느낄 수 있게끔 외국어를 쓰는 회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외국계에 들어가서 제가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게 뭐 외국에 있는 외국 회사랑 한국에 있는 외국 회사랑은 당연히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나는 언제쯤 저 외국에서 살면서 일해보고 저런 새로운 경험을 또다시 언제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있는 주스땅이랑 계속 롱디를 하고 이게 사이가 진지해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 나라에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나라가 어디가 되면 좋을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일단 외국인으로 살 때 가장 불안한 것이 신분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안정된 신분으로 둘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아니면 프랑스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초파를 데려왔기 때문에
초파도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1+1으로 책임을 항상 져야 하는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주스땅은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한국에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뭐 정말 대기업부터 정말 작은 중소회사까지 그 비슷한 직무에 연락을 돌려서 알아봤거든요. 정말 모든 수를 다 써봤는데도 구하지를 못했고, 그럼 결국은 주스땅이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취직에 도전을 하는 것, 혹은 제가 프랑스로 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생활해보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는 게 나았어요. 일단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있었고 해외에 살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갈증이 약간 극에 달한 순간이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근데 주스땅은 제가 그런 커리어를 봤을 때 저 아이의 커리어는 여기서 졸업을 해서 일단 유럽에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한국으로 오는 게 유망할 것 같았어요. 사실 큰 계기라고 하면은 그 계기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국경이 닫히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얼마나 더 후회를 할까. 그냥 내 인생이 정말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걸 하기가 두렵다고 해서 못하면은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 같고, 그럼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아 라고 이미 그냥 제 머릿속과 마음이 향하고 있었어요. 그게 꼭 프랑스라기보다는 그냥 해외살이, 그리고 내 그 롱디를 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초파에게 또 새로운 환경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선의 선택지가 된 게 프랑스였던 거죠. 상황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도 전혀 신경이 안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Je suis quoi? Je suis humain. 이런 어디? T'es qui? 조금 의미가 있거나 추천하는, 일단 편하고 가벼워가지고 그냥 외출할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